네, 이제 기조 세션 3 글로벌 인재 포럼 2019년의 글로벌 기조 세션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조 세션의 주제는 성평등과 인재 개발입니다. 저는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환영하고요. 이 성평등과 인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글로벌 인재 포럼을 14번째 하는데 처음으로 채택된 이슈입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방금 오전에도 다양성과 여러 가지 그런 창의성에 대한 그런 토픽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연장성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성평등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의 기회나 가능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과 인재개발 이슈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우리 글로벌 인재 포럼 2019에 이런 그 슬로건하고 너무나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은 참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시대에 느끼는 거는 또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거와 좀 다르거든요. 정말 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이번 시간에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그 성평등 또 우리가 성별 격차 지수는 115위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국의 그 유리천장 지수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거의 매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경제활동 참여라든가 정치 참여에서는 미흡하다. 아직도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9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에서 이제 여성들이요 유리천장을 걷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리천장을 걷어낼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고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그 주제 또 우리의 논의 시간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한 많은 그런 좋은 토픽과 좋은 이슈들이 논의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좌장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토론의 문을 여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연사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권인숙 원장님이십니다. 네, 제 왼쪽에 계시고요. 여러분, 권인숙 원장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 9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 법무부의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KBS 성평등센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천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또 우리 또 유명한 양향자 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원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여성 임원을 지낸 기업인 출신 또 정치인이시긴 하십니다.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셨고 또 2018년부터는 1년 동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으로서 여성 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재 개발에도 힘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향자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영민 원장님 소개할 텐데요. 전영민 원장님은 정말 롯데는 소문난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를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롯데 인재개발원 인재경영연구소장을 시작으로 해서 부원장을 거쳐서 2018년에는
롯데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롯데의 그 새로운 여성 인재 정책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이 그 대표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날이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워킹우먼 커뮤니티 서비스 헤이 조이스의 창업자 겸 CEO이십니다.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에서 신사업 및 투자 담당 임원으로 계셨고 또 한국 최초 또 최대의 창업 생태계의 허브인 디캠프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설립하고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나 또 한국공화한림원 회원도 지내고 계십니다. 토론 제목은 여성이 제 능것을 한껏 발휘하려면 이런 제목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션의 진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션과 달리 네 분의 정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분의 발표를 한 10분 정도씩 계속 듣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청중의 질문을 저희가 이제 이 질문 플랫폼을 통해서 받은 것을 듣고 저희가 토론하고 대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3시 반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지켜서 저희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원장님께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모습 같나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여성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세대에는 이 성평등을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리는 어쨌든 여성들이 많은데 귀한 남성분들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아들의 방에 가서 아들 엄마 갔다 올게 했더니 엄마 어디 가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발표하러 간다 그랬더니 뭐 발표할 건데 성평등과 인재개발에 대한 걸 발표하고 올 거야 그랬더니 엄마 제발 20대 초반입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냐면 왜 엄마 시대의 불평등을 우리 시대까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20대 남성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참석자들 보니까 우리 인재원에서도 다 여성들만 왔습니다. 국가인재원에서도 여성들만 왔는데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 역시 열정적인 여성분들의 힘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여권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이런 뉴스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여권이 여권인 줄 알았어요. 그 대한민국 여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순관리의 기재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별, 학력, 출신의 차별의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저는 차별의 아이콘이 아니라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페라의 유령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페라에서도 연극에서도 우리 삶에서 이 조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인수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 멘트에 어느 정도의 모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10명 중에 고위 관리직이라든지 또 공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적어도 유의미한 모수는 있어야 여성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그들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자료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30%를 못 넘었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하나요? 네, 접니다. 아까 얼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PM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PM 전문가가 뭐냐면 지금은 모순 사회라고 제가 규정을 짓고 모순 관리의 기재는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집안에서도 기업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애매한 것을 정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5세가 넘으면 남성들은 태어나면서는 우렁차게 울음으로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재를 당하게 돼요. 남자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니까 이래서는 안 돼. 장남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면 40대가 넘어서 45세가 되면 전두엽 손상이 옵니다. 전두엽 손상이 오면 그 증상으로 결정장애가 와요. 그 결정장애가 오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들은 이제 와이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반대로 45세 이상이 되면 점점 결정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여성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45세까지는 견뎌라.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데 모든 결정은 다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정책적 결정도 여성이 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PM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패러독스 매니지먼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애정녀라고 하죠. 애매한 것을 다 정해주는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문제, 지금 일본 소재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애매한 것을 제가 정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 더 하면 고혼녀라고 합니다. 고졸 여성, 호남 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신의 유리천정, 성별의 유리천정, 학벌의 유리천정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반도체, 이제 반도체 다 아셨죠? 이번에 소재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있을 수 없는 커리어 패스를 갔죠. 그 안에서는 저는 쌀 속의 돌멩이였습니다. 초기에는 쌀 속의 돌멩이였으나 성장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과 기업과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30년 개발하고 나오면서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떠하든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결론을 부정하고 역동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면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이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 양반한테 이렇게 속은 건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삶이 신화가 아닌 보편적 삶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느끼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경험 나눔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2019년도 여성의 삶,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 가구 수는 2000년보다 2.3배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면은 2019년 1인 가구는 두 성별 모두 2000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0년 전보다 하락했죠. 그리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20년 전보다 또 이것도 하락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년 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많은 답답함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신압으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와닿죠 우리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챕터에서 이 시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8.1% 상승했다. 그런데 여전히 30% 이하입니다. 21%. 그리고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0%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3명은 있어야 모수로서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30%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10년 동안에 8.1%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성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의식 있는 여성들이 이 30%대를 빨리 깨뜨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패러독스 사회입니다. 일본 문제만 보더라도 과거사 해결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근데 얼마나 지금 무슨 사회입니까?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 젠더 간, 계층 간 갈등의 시대입니다. 이 갈등의 시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패러독스 관리의 성공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은 저는 양심 산업이라고 다 일컬어지는데 실수는 용납되어도 절대로 거짓은 안 된다. 웨이퍼는 정말 정직하다. 기술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웨이퍼는 정말로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거짓말하지, 웨이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심 산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통계적으로는 낼 수 없으나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더라는 얘기죠.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모순 관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지속적으로 이걸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용량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64기가에서 256기가로 금방 용량을 늘려줘야 되고 512기가로 늘려줘야 되고 또 1테라로 늘려줘야 되고 그런데 면적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빨라지는데 전력 소모는 또 줄어들어야 되고 성능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줄어야 됩니다. 이 모순 관리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반도체 입사했을 때는 여성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10수년 동안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조차도 반도체는 하드워크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이 한 명이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팀에 30% 이상의 여성을 그냥 배치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반도체의 성공도 그 모선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여성과 장애인과 외국인을 과감하게 그 마이너리티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종 간의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성들이 들어오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남성들의 사회에서 바라봤던 것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특히 여성이 그렇지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하니까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은 행복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오히려 우리 내국인들은 훨씬 더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과감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기용이 저는 28년 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세계 무대에서 1등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처럼 그냥 남성들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들을 채용하지 않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생각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고착화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글로벌라이즈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기술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소수 약자들을 채용했던 그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8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게 된 계기를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성공에서 정치권도 정부도 어떤 누구도 이 성공 모델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 저는 이번에 반도체 소재 규제의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문제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뭔지는 알게 되셨습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떠듭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이자 잎이자 줄기이자 열매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소재 규제도 그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가 28년 동안 1등한 것에 더해서 파운더리 사업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함께 양날개를 달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있자마자 아베 정부에서 소재 규제를 했던 이유를 아실 겁니다. 기술 패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반도체 성공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의 치팅으로 한 번의 수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수석이 두 번의 컨닝이나 치팅으로 될 수 없듯이 28년 동안 1등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는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의 DNA라고 하는 신조인데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유를 책전해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서 신념을 가져라. 그러나 이 10가지의 반도체인의 신조도
보는 사람마다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담보되었을 때 이 신조도 목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 CES의 펄스 펭귄 2분을 선정을 해서 모시고 CES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조차도 세계 무대에서조차도 여성들의 참여 비율은 엄청 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인재원에서는 2분의 남성과 여성을 함께 조화롭게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업사회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했을 때 서로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10명 중에 3명, 30%는 성별을 여성으로 해줘야만 하는데 문제는 들어올 때는 60%가 기업에서도 60%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만 거의 출산과 육아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도태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환경 이것을 바꾸지 않은 한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장의 아이콘으로서의 원장님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유리천장 깨트리는 거는 나 하나로 끝난다. 이제 다양성과 여러 가지 그런 남녀가 같이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반도체 산업 얘기를 통해서 실감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전영빈 원장님께 롯데 인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반에 전교에서 2등 하던 애가 1등 했어.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근데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가 어느 날 전교 1등을 했어. 시사점이 많죠. 예,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저고요. 뭐 저는 정책본부 인사팀이 그룹본부입니다. 거기 오래 근무했고요. 21년 동안 경영학 베이스로 박사받았고 책 여러 권 쓰는데요. 맨 먼저 나온 책이 제 첫 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9시 뉴스에 저 책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신문 한 5군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제일 아끼는 책입니다. 여성인재의 길이 있다. 앞에 책은 제가 21세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 책은 아직 1세도 다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인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내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 책 안 팔아줬죠? 팔아주십시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인재의 문제는 자판기가 아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명의 여성인재를 뽑으면 한 명만큼의 기업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여성 인재를 뽑고 다양성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 이상의 포용성이라는 충분 조건이 갖춰질 때 성과가 나오는데 후반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여성 인재를 못 쓰는 기업은 망할 겁니다. 안 쓰는 기업이 아니고 못 쓰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질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엄청 보수적인 롯데가 뭘 어떻게 했는데 2004년 11월 제가 그룹본부 인사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동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회장으로 발령나면서 처음으로 그룹본부의 본부장이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죠. 들어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인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쫙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 잘하고 있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롯데도 원래부터 여성 임원 한번 만드십시오. 없었어요, 여성 임원. 여성 임원 한번 만듭시다.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회장께서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여성 이제 있어야 됩니다. 여성 임원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데 임원이 되려면 부장에서 승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롯데그룹 전체 부장 중에 여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무지하게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뭐 하냐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졸 공채 중에 여성이 이제 몇 프로냐요? 3%요. 예, 제가 그날 가장 무서운 눈을 봤습니다. 엄청 화를 내시면서 바꿔라.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14년째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3%인 여성 인재들을 큰맘 먹고 15%로 공채를 늘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룹에서 15% 뽑아가지고 각사에 보내죠. 각사 인사부서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에 있는 부장들이나 임원들이요 총론 찬성. 여성 인재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 부서는 특수성이 있잖아. 다 알아보니까 특수성이 없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는 이제 뽑은 채용 담당 부서에 죄다 여성 인재들 모여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5% 뽑았다고 그 부회장한테 자랑하러 갔죠.
15% 뽑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무지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졸 졸업자 중에 여성이 몇 프로냐? 50%요. 근데 왜 15%냐? 무지하게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30%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난리 난 겁니다. 그때 제가요, 이완용 다음으로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리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팀장이나 임원들이 이게요, 여성 인재들 정말 잘하는구나 확인하는 데는 3년, 4년 걸리는 겁니다. 올 상반기 보니까 4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으면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3, 4년 지나고 나니까 현장에서 악소리가 납니다. 현장의 팀장이나 임원들이 아직 고리타분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야, 오빠 군대에 갔다 왔잖아, 2, 3년. 네 동기지만 3년 오빠 아니냐. 쟤 좀 못하지만 네 잘한다고 동생이 먼저 진급하면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정책을 바꿨죠. 지금 또 통용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승진 정책은 뭐냐? 모든 계열사는 그 해의 남성 승진율보다 여성 승진율이 높아야 돼. 그거 안 하려면 전원 승진하지 마. 승진율 이렇습니다. 그게 좀 숨통 튀더라고요. 막 승진해서 막 여성 인재한테 막 강제적으로 좋게 해주니까 막 안 나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면 결혼해서 애 낳았어. 나가는 거예요. 뭐 불러서 물어봤지.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애 낳고 출산한 거 석 달 갔다 와서 육아휴직 쓰려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확 바꿔버리면 되잖아. 바꾸면 신청하지 말고 애 낳으면 무조건 1년 4개월 무조건 쉬어. 신청 아무것도 없이 저는 의무적으로 쉬어. 그리고 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쪼달려서 돌아와서 일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별도로 결제를 받아라. 대신에 그 인원은 그룹본부에 통보해라. 그러면서 계열사별로 너네들 육아휴직 그 필수적으로 쓰는 애들 몇 % 다 직계에서 순서대로 막 이렇게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다 쉬죠? 그 잘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돌아와요, 또. 왜 안 돌아오냐면, 왜 안 돌아오냐 물어보니까요, 1년 3개월 딱 쉬고 나니까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감도 없죠? 출근하려는데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요. 엄마 바지 딱 잡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울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각 떨어지지 않도록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 온라인으로 교육받고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입니다. 서문을 신동빈 회장이 직접 쓰셨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게요, 복귀하기 90일 전에 책이 나갑니다. 선물하고 같이. 날짜 순으로요, 뭐 해야 되는지 다 쓰여 있습니다. 애 맡길 사람은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복직률이 확 올라갔네? 확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침마다 눈물 받은 거예요. 이별식 한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육아휴직 복귀하거나 1년 내에, 한 달 내에 우리 방에 와서 교육받습니다. 워킹맘들, 복귀한 사람들. 오면요, 한 4, 50명의 복귀한 엄마들이 와서 같이 교육받습니다. 이틀 동안. 진짜 눈물 바다입니다. 이거 와보니까 정말 내만 힘든 줄 알았더니, 천하에 나만 메틀인 줄 알았더니 한 5, 60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아침마다 이별식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야말로 버섯이 크는 속도로 간부 사원이 늘어나더라고요. 버섯이 크는 속도로. 지금 한 2,000명 넘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여성 공채를 많이 뽑는다고 여성 임원들이 확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공채 뽑고 나면 간부로 크고, 간부 크고 나면 여성 임원이 증가가 시작되더라고요. 2004년부터 드라이브가 그런데 2011년까지 임원이 없었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더라고요. 남아있는 문제 있긴 합니다. 뭐냐면 리더십 진단 저희들이 하거든요. 밑에 부하들이 리더십 진단하는데 이상하게 여성 부하들은 여성 상사를 이렇게 못 잡아보면서 난리예요. 여성 부하들이 남자 팀장한테는 점수 잘 줘요. 근데 왜 여성 팀장한테는 점수를 이렇게 나쁘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어머니 효과인지. 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여성 인재들이 애 키우다 보면 애 아프잖아요. 잠깐 애 좀 보러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남자 동료들이요,
혼자 키우나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것들이 알을 안 키워봐서 저러는구나. 이래서 다 갔다 와. 롯데그룹의 모든 아빠들은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됩니다. 1년 6개월 만에 2,100명이고요. 아까 카운트 해보니까요. 지금 2년 8개월 만에 4,212명이고요. 그중에 6%는 의무 1개월 플러스 1년까지 지금 쉬었던 애들입니다. 이거요. 의무 한 달 딱 보내주니까 한 달 동안 육아를 같이 해보고 이게 육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껴보면 옆에 동료 여성인재가 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 거다고 보냈더니 죄송하다 표현을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쳐놀고 오는 거예요. 야 누구 맨날 놀고 오냐 그랬더니 애 안고 애 젖먹이고 토닥토닥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남자의 여자의 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공연이 달라들다가 부인한테 등짝이나 스매싱 당하고 돌아오는 거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했냐면 가기 전에 다 와. 가기 전에 우리 방에 다 와 해서 하루짜리 아빠 훈련 받고 갑니다. 이걸로 부족해서 우리가 별것도 연구 다 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처음 아빠라는 매뉴얼북 그걸 만들어 이 매뉴얼대로 키워라. 이거 하고 나니까 동료들 여성인재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 행사 뭐 좀 다음 달에 있는데 와우 포럼이라고 롯데에서 합니다. 왜요 의원이라고요. 여가부 장관님, 뭐 국회에 뭐 여가부 쪽에 의원들 다 오셔서 오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는 다 못해요. 500명, 2,000명이 넘어가니까 간부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격려하고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도별로 했던 내용인데요. 뭐 다양성 뭐 하고 어린이집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요. 상도 주고 남성 육아휴직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해서 막 하는데 왜 할까요? 자 시간에 넘어갈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화살표가 고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입사하고 있어요. 인원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요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일본 봅시다. 일본의 맨 밑에 있는 삼각형이 일본의 여성 고용률입니다. 60%로 쫙 갔다가 2012년도에 60%에서 꺾고 6년 만에 70%까지 갔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성들에게 비친화적입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저렇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 수상이 뭐 잘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전혀 관계없고요.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1947년생인 일본판 베이비 부모 단카이 세대가 65세 정년을 맞아서 2012년도에 나갔습니다. 시장이 왕창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죠? 여성인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가 1958년이거든요. 60세 정년 아닙니까?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겁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 뽑아놓으면 잘 된다고요? 다양성을 높이면 성과가 올라갈까? 아니요. 작년 10월에 사이언스 대 발표에 의하면 차이와 갈등만 정폭될 뿐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여성을 다양하게 뽑고 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을 많이 뽑는 것은 다양성이고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인클루시브하게 포용하는 직원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시스템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성과는 나지 않고 갈등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14년간 롯데그룹이 해왔던 어떤 실험이랄까요? 그게 결과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은 바뀌었습니다. 롯데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소프트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가치관, 또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뀌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여성인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숫자가 줄어들면 여성 인재들을 뽑아서 충분히 그 친구들이 몰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요 망합니다. 여성 인재를 안 고용하는 게 아니고 못 고용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냐? 제 생각은 이겁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계? 아니요. 모든 인류가 행복한 세계가 돼야죠. 여성 인재들이 정말 활달하게 롯데그룹 잘 하는 좋은 직장? 아니요. 여성, 남성 없이 롯데그룹의 임직원들은 모두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열변을 토해주신 전영민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롯데가 이런 기업이었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정말 CEO의 앞선 생각이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같이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변화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나리 대표님께 마지막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롯데그룹의 엄청 커다란 거대한 실험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좀 이 다음 순서가 저인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대학교 4학년 말에 취업을 해서 2학기에 취업을 해서 28년, 29년째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9년째 일을 했고요.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워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다 컸죠, 이제 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직을 10번 했습니다. 별명이 프로테사러고요. 그중에 크게 직업을 바꾼 적도 한 3-4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쭉 들으셨죠. 기자 20년 했고 창업 생태계 만들고 투자 세팅하는 일을 3년 했고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에 들어가서 임원으로 그것도 여성들이 거의 담당하지 않는 신사업과 투자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3년 일을 했고 지금은 심지어 꼬꼬만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요즘 하루에 5시간 정도 자고 일을 하는 크런치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 잠이 부족하고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한 편의점 음식으로 거의 하루를 다 때우는 그런 삶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커리어가 대충 이렇게 굴러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커리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번이나 퇴사를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전직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제 생각에 일종의 몸부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 일주일도 쉴 적이 없어요. 이상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내가 출근을 빨리 안 하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출산휴가도 2달을 쓸 수 있던 때였는데 1달 반에 출근했어요. 책상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굉장히 불안했었고 그리고 아기 낳기 전날까지 일을 했죠. 예정일에 아기가 안 나오니까 불안했어요. 아기가 지금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아이를 낳았어요. 오래 쉬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쉬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늘 두려웠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 그렇게 성공하고 싶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고 싶었던 겁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가 제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를 보여주죠. 저는 지금까지 27년, 28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한 번만 쉬었다면 지금의 이 나이에 일을 하고 있었을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못하고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하는 여성들이 35세, 39세는 다 퇴직을 합니다. 남성 대비 동급 같은 직급이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일하는 여성 중 관리자 비중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을 뻔히 현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가 사실 저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저는 아까 잠깐 말씀 들으셨지만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워킹우먼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멤버들이 전부 100% 여성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 중심 서비스이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밀레니얼 여성들을 만납니다. 20, 30대에. 그분들의 열망은 딱 저 2가지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딸로가 아니라 이날이라고 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그 열망은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제가 수치를 좀 뽑아봤어요. 앞에서도 쭉 말씀 주셨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 남성보다 한 10% 정도 앞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연봉이 물론 미미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같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유리천장 지수도 꼴찌고 스펙 동일한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80%밖에 안 되고 이런 현실들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삶의 지향과 방향성과 이 사회가 나한테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 괴리가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 제가 이렇게 보면 공포를 거의 느끼고 있으세요.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예, 그런 공포들을 다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세상은 앞서 쭉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과 많은 기업들의 노력 속에 이미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 일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엄마들 부를 때 몇 시에 부르는지 아세요? 10시 이렇게 부릅니다. 10시, 11시 이럴 때. 그 시간에 엄마를 부르면 일하는 엄마는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예, 저는 참고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 연락이 오면 그랬어요. 저는 바쁘고 우리 남편이 한가하니까 우리 남편 부르시라고. 예, 물론 우리 남편도 직장을 다녔는데 저만큼 바쁜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남편한테 많은 걸 많이 보내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어떤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엄마, 여성도 일하는 사람이어서 10시, 11시에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학교가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와야 그게 여성들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덜 불안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거죠. 예,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롯데만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희 멤버들 대상으로 뭐 이런저런 서베이를 많이 해보는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닌데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 보시면 육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저희 멤버 중에 애 키우는 분들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예, 요즘 워낙 아이를 낳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시는 분들도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대신 뭘 생각하냐면 롤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직에서 또는 어떤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가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조직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꺾이게 되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왠지 그 리더로 확 잘 나가고 있는 유일한 단 한 명의 임원은 왠지 닮고 싶지 않아. 그 구역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구역에 미친 약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 마녀 막 이런 분들이 한 명 딱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마녀가 됐겠어요? 네, 그 한 분, 두 분이 살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우리 여성 임원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한 명이 있는 걸로 생색을 막 내시는데 그 한 분을 보면 저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롤모델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커리어에 대해서 당연히 그려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도 없죠.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리더십 평가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좀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많은 그 유수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요구가 다 있습니다. 여성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승진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왜?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요. 추진력이 굉장히 좋고 막 앞서가서 일을 잘하면 어떤 평가가 드냐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해도 나쁘다고 하고 저쪽으로 해도 나쁘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죠. 물론 두 가지를 다 조화시켜서 나가는 뛰어난 여성 리더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보고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는 이제 멤버분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 그냥 뉴스레터에 실었던 거예요. 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업자이신데 22살에 창업을 해서 재작년에 엑시스랑 굉장히 뛰어난 여성 창업자입니다.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바이오 계열은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필드다. 헤이조이스 오기 전에는 우호적인 에너지 속에 둘러싸여 본 적이 없다. 예, 왜냐하면 어딜 가든 다 남성이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 조직에서 배척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검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본인이 대표인데 대표직위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는 건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늘 힘들었다. 왜냐하면 딱 나가면 일단 커피는 본인이 타는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주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하거나 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을 그래서 갖기 어려웠다. 그럼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 일을 잘하면 다 해결된다. 한국에서는 능력으로 평가받지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는 커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만약 30대 남성이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제 능력치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제로 베이스에 도달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을 딱 보면 이런 말 할 것 같이 전혀 안 보여요. 굉장히 파워풀한 여성 창업자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많은 분들은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잘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정부나 기업들이 제도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간다면 저는 지금 여성들에게 사실 계속 평생 일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다운 나를 마음껏 드러내도 좋은 공간, 전망을 보여주는 롤모델.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 남자분들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후견인도 있고, 예, 저도 그 크리를 타려고 직장 다닐 때 2차, 3차 술도 진짜 많이 마시고 폭탄주도 한 10종류 말 줄 알고 뭐 제가 한 20잔 마셨죠, 전성기 때는. 예, 그런 막 스킬까지 익히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하고 바보 같았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나한테 휴먼 네트워크가 생기고 심리적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시길 그 메인 연사 중에 여성이 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연사들 보시면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무대에 여성들이 설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매우 적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1명, 2명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창업을 하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연봉의 75분의 1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예, 그건 연봉이 아니죠, 거의. 예, 근데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필드에서 한 30년 가까이 미친 듯이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여전히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저는 그냥 어린 여자에 불과했고 만약에 계속 그런 평가나 판단에 제 자신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 그 필드를 제가 그냥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어떤 롤모델의 존재와 휴먼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버리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저희 멤버도 이렇고 여기 저희 인스파이러라고 하는 저희 롤모델들이 있으신데 공교롭게 지금 양양자님과 예 저기 권인숙님께서 전부 저희 인스파이러로 함께 하고 있으시고요. 막상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은 제휴 요청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도 거의 저희 뭐 몇 명 안 되는 스타트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것들이 이제 여성이 일한다는 것이 주류화되고 있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스타트업답지 않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답지 않은 비전을 헤이조이스는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답게. 누구라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답게 살 수 있어야지 돼.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누가 됐든. 그래서 헤이조이스는 여성의 커리어를 인커리지하는 것을 미션으로 알고 있고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자존감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의 비즈니스적인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회사고 돈을 왠지 못 벌 것 같으신지 투자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하지만 좋은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30대 여성은 당연히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회를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실감나는 발표를 해주신 이나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나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마녀 롤모델이 마녀밖에 없어. 난 닮고 싶지 않아. 그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걸 떨쳐서 이제 여성들만의 서로 지지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의 필요성, 그것들이 지금의 많은 젊은 여성들을 어떻게 지지해줄 수 있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감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발표자 네 분이신데 너무나 그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갖고 지금 저희가 토론할 시간이 한 25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이 한 10개 이상 올라왔는데요. 일단 각 그 발표자께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자, 권인숙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렇게 화면에 안 나오죠? 예. 그 페미니즘에 대해 특정 계층 20대의 거부감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페미니즘이 활성화되는 곳에 백러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페미니즘이 진행되는 만큼 백러쉬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권인숙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를 되게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는 사실은 이제 아주 많은 화두로서 집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안 가장 집중됐던 화두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걸 아까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폭력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크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페미니즘의 그 주장하는 집단이 굉장히 비타협적이고 굉장히 분노에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것이 이제 그 백래시의 명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논해봤자 그 사회가 발전 방향을 찾을 수는 없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평등은 행복의 도구로서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도구, 갈등의 어떤 기준으로서 주로 얘기되어지고 있고, 그건 이제 20대에게 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위에서 20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아직 우리 사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50대, 60대의 남성들은 이 페미니즘 때문에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짚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20대 남성의 현실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군대 경험입니다. 근데 군대 경험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해봤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사실 이제 지난 4, 5년 동안 그 군대 예비 징집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 요소, 불만은 뭐였냐면 제때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무작정 대기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씩 기다리다가 뭐 갑자기 해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만나는 그런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대부분 남성인 집단에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걸 또 모르는 여성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들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겪는 중요한 고민과 갈등과 어떤 그 의제들을 사실은 그것을 결정하는 분들은 거의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묻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적이 사실은 이 젠더 갈등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중이 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대 남성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있고 저희 그 젊은 세대들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40, 50대 아니면 60대 이상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든가 평등에 대한 이해 능력은 사실은 이 젠더 갈등에 대한 뭐 이 표피적인 감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사실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올라와 있는 상태의 그 요소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화두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어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봄에 조사 연구에서 발표했던 것인데 20대 남성성과 30대 남성성, 40대 남성성, 50대 남성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대 남성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적이고 그리고 그 가장 중심적인 가장의 역할 중심적인 그런 남성관을 안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하는 남성성을 우리 사회에서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봐야 될 이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그 문제의 초점을 문제의 갈등의 어떤 이 탈출구가 아니면 표적이 그 최근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대중화되어지면서 올라온 어떤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나 행동 아니면 기존에 이런 거를 주창했던 40대, 50대 페미니스트들의 몇 가지 정책서 선택 이런 걸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지도층 인사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이런 방향성으로 가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해결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의 삶의 해결 지점, 해결책도 전혀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의 초점은 여성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젊은 남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소통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소통이 그게 어떤 소통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20대 남성 중에서 아까 10%의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기준이 올라온 남성들의 이 목소리를 잘 반영하게 그 집단 속에서 반영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이 지도층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회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속에서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20대 남성들이 진정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면서 가는 방안을 내는 그건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계해서 양향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에서도 일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성이 정재계 등 고위직을 30% 이상 차지하고 하는 관련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내 딸, 내 아내, 또 나의 며느리가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치인으로 바라보시는군요. 기업에 있을 때는 마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선은 그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보니까 저는 아까 75분의 1의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연봉을 받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으로 2년간 있으면서도 직책 당비를 내야 돼요.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전혀 없죠.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선출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정재계 고위직에 또 지금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 쪽에 그런 역할을 또 법제라든지 법제화라든지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정치 참여 확대위원회라고 해서 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정치인과 남성 정치인의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게 여성 정치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남성 정치인들의 워딩은 뭐냐면 능력 있는 여성이 있으면 왜 우리가 발탁을 안 하겠냐, 왜 영입을 안 하겠냐, 왜 정치인으로 인도를 안 하겠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셔요. 굉장히 인식이 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적으로 일본의 가번을 무조건 여성으로 한다. 이 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공천 룰을 아예 여성을 가번으로 준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여성 정치 확대위원회 참여 확대위원회에서 30% 이상을 꼭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다 도태되고 어떤 형태로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환경에 의해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현재 17%의 여성 의원 비율이 저는 20%가 넘어갈까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30%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 영입해서 들어갔는데 여성 정치인 분들이 오히려 저를 못 받아들이는 그 환경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을 확대해야 된다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여성 의원님들은 저의 출연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덜 나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법제화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영민 원장님께 현실적인 고민을 질문하신 분이신데요. 이런 성평등을 위해서 교육과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무지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전체 노동시장의 전체 숫자가 줄어들면 여성 인재를 조직 안으로 이제 영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뭐 줄어드니까 그건 등 때밀려서 가는 거고요. 가장 큰 허들은 뭐냐면 지금 40대, 50대의 어떤 리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 인재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언행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지 좀 포용성 있게 저 여성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게 바뀌겠어요? 40대, 50대에 팀장 되고 임원 되면요, 지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살아와서 성공했거든요. 그 방식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걸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던 게 뭐냐면 아까 리더십 진단하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롯데그룹은 팀장부터 CEO까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부하 직원들로부터 리더십 진단 및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되면 팀장들, 임원들 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그 질문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다양성에 관련된 것, 특히 여성 인재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행동하는지 말은 물론이고 행동, 판단까지도 그런 것들 다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에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제가 아주 못되게 피드백을 합니다. 한 4천여 명 피드백 하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4,300명 중에 3,775등이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빨간 등이 확 켜져 버리는 거죠. 경쟁적으로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 또 여성들한테 배려하는 것, 또 이렇게 막 행동과 언어가 바뀌면요. 이어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클루시브하게 행동하는 리더들의 가치관이고요. 그것은 막 아주 좋은 교육을 해서 바꾸기보다도 그렇게 측정해서 피드백함으로써 수많은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나의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365일 관찰하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좀 잘 조율을 하는 와중에 자기 가치관까지 바뀌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써봤지만 이 방법이 가장 조직을 바꿀 수 있는 HR 담당자의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성인에서 이거 하라고 하는 대표이사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나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나리 대표님께게는 지금 질문을 보시듯이 나 자신의 결정과 가치관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많다. 특히 남초 조직에서의 가스라이팅, 또 자기 검열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방안. 네,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렵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아마 이대리 대표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저희 멤버분들한테 듣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진짜 온갖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누가 봐도 뭐 정말 공부 잘했고 굉장히 좋은 직장 롯데 다니시는 멤버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회사 좋아하십니다. 예, 어쨌거나 매우 누가 봐도 뛰어난 인재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가장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예, 어떤 얘기가 들리든 뭘 하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하면서 뭐 제 표현으로는 센서를 한 10개쯤 띄우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 센서 저 센서가 막 울리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막 대응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엄청 지치죠. 예, 왜냐하면 일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심지어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누가 봐도 뛰어난 인재고 그냥 쭉 사회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은 분들이 나 그만둬야 되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이제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거 얘기해요. 회사에서는 나 승진하고 싶다는 말을 못 하겠다. 헤이조이스에 와서는 얘기해요. 저 이번 연말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자분들은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셔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혹시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고 다 자기 검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남성 동료들이나 임원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시거나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저 안에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명료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리더십에 또 저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인 거여서 뭐 좋은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스스로 이런 상황에 만약 처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랄까 내가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꼭 얻고 싶은 한 가지가 뭔지에 굉장히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고 특히 육아를 하시거나 하면은 아이도 잘 케어하고 집도 되게 잘 좋은 주부로서 좋은 엄마로서도 기능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싶죠. 그 두 가지를 죽을 만큼 밀어붙이다가 결국 제풀에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완벽주의자 모범생이신 분들 더더욱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에 대한 자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그것이 일에 있어서의 특정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나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는 아이라든가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 내가 선택한 프리올러티에 굉장히 집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일이나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엄청 집중하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언제 웃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보여주는 어떤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이 나쁜 엄마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무척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내린 결정은 내가 있어야 애도 있다. 모든 그 소년 시대에는 다 그 어린 시절에는 다 유년에는 아픔이 있지 않나. 우리 아들의 아픔은 엄마가 일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나는 일을 해야지 되고 나만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나한테 프리올로티는 그거다. 그리고 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케어할 수 있으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짐은 온 가족과 다 같이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냥 일을 선택했었습니다. 그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한때는 제가 아이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회사를 다 뒤로 미루고 아이만 1년 동안 연수 가서 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꼭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하나를 딱 중심에 두고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에 그냥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가 모두가 지지하고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이고 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지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리콘밸리나 미국 회사들, 유럽 회사들 보면서 되게 부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회사들은 스타트업들도 다 여성위원회 같은 것들이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다양성 위원회 중에 여성 파트도 있고 뭐 젠더 그 뭐 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 이슈 뭐 여러 가지 있죠.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 그 다양성과 관련된 쪽에서 여성위원회 같은 것들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지지와 조력을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아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막 복귀하는 그 저기 육아휴직 끝나고 오신 분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굉장히 힘을 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아지트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웰컴 홈입니다. 어떤 여성이 집에 내 방도 없고 많은 여성들은 자기 집에 방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아기 엄마들은 내 방도 없고 아이 방은 있지만 내 방은 없죠. 회사에서 회사 있는 간으로 살다가 버스와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집에 가서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속에 자신은 없는 그 생활 속에서 쳇바퀴돌도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제3의 어떤 공간에 여기가 네 집이야라고 말하는 곳이 있고 내가 어떤 야망을 얘기하고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잘했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가 정상이고 네가 만든 거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사 담당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뭐 꼭 위원회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같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지지와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씩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개인이 자기의 주관대로 삶을 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체험에서 나온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딱 저희 10개 넘는 질문이 와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지금 여성 청중께서 해주셨지만은 지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에서 남성이 가해자로 항상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있는 유일한 남성이신 전영민 원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 지금 대답입니다. 저기 뭐 요즘 네. 최근에 82년생 김지영 롯데시네마가 만들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 82년생일까? 92년생이 아니고. 예. 제 아이가 93년생이거든요. 남자아이입니다. 이 얘기 충분히 좀 해봤는데 걔 반응이 이런 겁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딸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대학 가는 숫자 적고 기업에 들어오면 기업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자들 먼저 진급시키고 그거 아빠 때 이야기 아니냐. 지금은 여자 남자 관계 다 대학 가고 다 똑같이 입사문 다 열려 있고 성진에서도 허들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왜 우리 세대에 대해서 아빠 세대의 잘못된 것을 자꾸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관리해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 제가 밖에 다니면서 여성 인재 막 우대한다 얘기하니까요. 우리 실제로 여성 팀장들은 제발 좀 나가지 마십시오 원장님이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능력 갖고 승진한 사람이고 싶지 그룹의 어떤 회장님의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승진한 사람이 아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것이 여성 우대 정책은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 과장급의 남자 아이들이 조금 죄책감 느끼고 여성년들에 잘해줘야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원 대리급들 갓 들어온 92년생 김지영 세대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같은 관점으로 걔들을 보는 것은 제가 봐도 경험상 좀 아니다. 90년대생은 특히 남자나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이 성평등, 왜 우리가 성평등을 지지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인재 개발의 이슈랑 이게 왜 관련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의 사회라는 거를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나아갈 길이다. 함께 나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야 되고 저희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오늘 그 여러 가지 유용한 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귀중한 경험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